통일교 특검 도입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또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연말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었는데 이 통일교 특검법 구체적인 논의를 두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지금 제일 이견이 많은 겁니까? 일단 수사 대상과 추천권 두 가지 다 이견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 대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뭔가 민주기 특검을 들어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하자라고 주장했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특검이 너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깊숙이 개입한 그 사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특검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특검의 이 수사 방향이 너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추천권도 지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개혁신당과 합의한 안을 갖고 왔습니다. 특검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데 법원 행정처가 추천하는 2명을 추천권을 주도록 하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주의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저희도 무조건 저희의 주장 밀어붙이진 않겠습니다만 양쪽이 일단 조금씩 양보할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특검 추천권 관련 내용인데 한번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안은 그 추천권을 법원 행정처장한테 주어서 특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런데 여당, 민주당에서는 헌재, 대한변협 아니면 민변 이런 곳에 이제 추천권을 주겠다. 방식이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하는 것 중에서 국민 하는데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고요. 사법 불신의 근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요. 이른바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나와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요.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혐의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를 내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내란과 한통속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얽어매려고 한 부분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른바 기관 신뢰도를 봤을 때 국회가 사법부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악마화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나 민변으로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특검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 사법부 중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자꾸 불신 하시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국민은 보편적인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했죠. 그게 싫으면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맡기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지금까지 이제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라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른 두 당한테 그 선택권을 주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토해볼 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는 진보당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에도 원래 특검 추천할 때 여당을 제외하고 제1야당, 제2야당이 보통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박근혜 특검도 떠올려 보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1명,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아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어도 국민의당이 한 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추천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가 왜냐하면 제1야당, 제2야당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개혁신당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합의할 때 왜 야당 추천이 아닌 법원행정처 추천을 했을까요? 그 개혁신당이 5당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3당이고요. 네. 진보당이 4석으로 4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그럼 조국혁신당 추천 1인, 진보당 추천 1인 이게 관례에 따르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런 합의안을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추천해왔던 그 관례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은 진보당은 결국 진보 진영, 민주당과 같은 진영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 주장에 대해서 진보당이 반대할 거거든요. 진보당은 저희 당과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군소 정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만약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또 쟁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그럼 이 진영 간의 논리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아예 제3자인 헌재나 아니면 뭐 대한변협 이쪽으로 가자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근데 논리가 똑같습니다.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결국 민주당과 같은 통속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실 텐데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 소속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만든 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럼 제3자를 계속 찾아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다 제3자가 하자고 그러는데 그 제3자가 그게 어떻게 제3자냐. 다 자기 편 드는 거지. 이제 다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3대 특검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배제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배제부터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있으니까 민주당 배제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배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세 개 정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범여권과 범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진보당보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범여권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야권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빼면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이 아니라 3명을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조율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3자 추천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이 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특검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금품을 받은 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거는 4천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2점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거기에 특정된 거는 2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명품 시계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3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 뇌물죄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렇다면 7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특검 자체가 사실상 여야 양쪽에 어프로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선택적 기소하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마저도 공소시효를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침대 축구를 구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특검의 추천권 요게 이제 가장 큰 이견의 지점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사 범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수사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또 신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포함해야 된다. 이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통일교 특검이 결국 이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에게 로비를 하고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것, 이걸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와 관련돼서도 사실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민주당이 뭐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대선 경선에 수차례 나갔던 홍준표 시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그 대선 경선을 제가 알기로 한 3차례, 4차례 나갔었는데 그 과정 동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쉬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천지가 했던 행위 자체가 통일교가 했던 이 정교분리 원칙을 깨면서 정당에 개입했던 사례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교 특검을 하게 될 경우 같이 들어자 보자는 건데, 근데 다만 저희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대상이 아까 그 민주기 특검으로 갈 경우 거기는 아예 방향도 다르고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건
범위가 넓어지는 건 저는 신천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문제도 분명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 통일교 특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 당이 좀 보여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쵸. 이야기한 거죠. 뭐 당 맞습니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특검을 하게 된 이유가 네.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양쪽 여야에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선택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검 자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실상 외눈박이를 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검입니다. 그럼 특검의 이유, 존재 이유 중에 두 가지인데 우선은 그 특검이 왜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이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윤영호 전 법무장과 통일교 관계자가 41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거기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고의 가리지 않고 다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당시에 만났는지 여부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봉을 꺾기 위해서 예. 신천지라는 무리수를 좀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좁혀지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연말에 딱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이야기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차 필리버스터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워낙 그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했었고 그렇죠. 이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개정안 낸 거에 그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의원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 계속 의석에는 60명 이상 유지가 돼야 그렇죠. 된다. 의원들이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건데 네. 전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두 번째 부분이 원래 지금은 그 국회 회의 진행은 국회의장단 3명, 국회의장 1명과 여야의 부의장 1명씩 이 3명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되는 이유로 지금 제가 알기로 10차례 중에 7차례나 지금 진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24시간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계속 사회봤거든요. 그 우원식 의장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을 거부했을 경우 의장단이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 의원이 진행을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이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동안 회의 진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의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주호영 부의장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되면요, 단순히 명예로서 부의장직을 갖는 게 아니라 직원을 더 둘 수 있고요. 국민 세금으로 사무실도 더 주고요. 그러니까 권한은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의원 개인으로서 하면 됩니다. 부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원으로서 뭔가 발언을 한다든가 본인이 표결을 한다든가 이걸로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달리 부의장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권한을 거부함으로써 뭔가 이런 것들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필리버스터 2012년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호영 부의장은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 두 가지가 그냥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요. 사법부를 사실상 민주당식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게 있고요. 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진짜 저도 한때 기자였지만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기능을 막는 이른바 입틀막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의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 독주식으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그리고 언론에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법이라면 국회의장으로서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편을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주호영 부의장이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를 끄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를 끈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현안과 그 법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때 맞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테러 방지법 때 보면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읽고 소설책도 읽었거든요.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마지막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본인이 심사하듯 하는 거 일종의 데스킹처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를 대표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사과 유감의 표명을 뜻한다면 당연히 주호영 부의장도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연말 전국에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 여기 어떻게 통과가 될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요것만 좀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요것만 짧게 좀 짚어보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게 이제 2박 3일 그 필리버스터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근데 이게 법사위까지 전부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와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게 여러 차례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가 상당히 되면서 우원식 의장도 몹시 나쁜 전례다. 입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짧게 좀 두 분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운영에서 법안에 대한 수기 과정 그리고 수정은 거의 상임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거의 완벽하게 법을 만든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제 찬반 토론과 투표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 뭔가 수정을 거쳐서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또 모두가 동의를 했고 다만 그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란전담 재판부의 뭐 위헌 소지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결국 수정이 된 건데 이거는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도 수기를 최대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게 만약에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 다시는 수정을 거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보 진영의 다른 목소리 또 우리 진영 안에서의 또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든 다음에 올려야 이거 좀 속도만 내다가 결국 미완성된 법안을 올린 거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계엄 해제 표결 할 때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야당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근데 법사위라는 게 작구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작구만 이제 수정하는 건데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과욕을 좀 부리는 거죠.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가 아무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마음이 콩밭에 있다 보니까 점점 센 것들을 좀 넣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태클을 거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하다. 위헌성.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법 개정안 관련해서 과방위에서는 이게 너무나 허위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한을 준 게 타인에게 손해를 기할 목적이나 공익 침해에 대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맞습니다. 근데 그걸 법사위에서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시 지도부가 해서 본회의에 올릴 때 다시 그 제한을 뒀습니다. 더군다나 또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가 폐지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경우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 단서를 붙여가지고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상임위에서 뭔가 토론을 통해서 된 거를 그 법사위에서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자당 우원식 의장이 이제 원래 소속인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은 뭐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면서 굉장히 좀 당 내에서는 호의적인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할 것이냐, 변화를 또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당원 70%로 한 네, 그 지방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일단 지금 나경원 의원의 단장으로 있는 곳에서 70%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는 지금 50대 50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정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앙 단위에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는 시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단위에서 이 룰을 50대 50으로 할지 아니면 70대 30으로 할지 그 권한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70대 30으로 딱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 단위에서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에서 현장에 맞게끔 그걸 정할 그런 다양한 의견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맞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거를 결정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확실하게.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쿠팡 임원하고 이제 고급 오찬, 그러니까 첫 번째 의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항 의전,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이제 호텔 숙박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들의 이제 공항 의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족 병원 티켓까지 이제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예, 이게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보좌진들이 따로 만들었던 이 SNS 그 텔레그램 방을 이제 네.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의원과 의원 부인에 대한 뭐 뒷담화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 자체로는 보좌진들의 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좀 봅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과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안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이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린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악의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거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 숙박권을 썼잖아요. 숙박권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사안이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런 지금 그 전 보좌진들에 대한 이런 폭로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숙박권과 관련된 다른 부분, 뭐 가족의 이런 그 의전 그 혜택을 누렸다는 부분이나 그 병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 아마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런 화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전직 보좌진들과의 이런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공개하는 것은 본인의 이슈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뭔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본인이 해명할 거 해명하고 그런 다음에 사과하고 그리고 뭐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문제를 키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이슈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예. 이 이슈를 다루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숙박권 문제도 계속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정무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차라리 뭔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런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도 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에 그 호텔 숙박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맞습니다. 예, 반응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다른 의혹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좀 겸손해지면서 다시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그 텔레그램 그 방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도 네. 이건 극히 일부다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보자들도 분명히 또 그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방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볼 때 그거를 전체 공개는 아니고 일부 취합을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일종의 편집입니다. 전체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보좌진 쪽에서 그 텔레그램의 이 캡처본이 어떻게 나왔느냐? 막내 보좌진의 어떻게 보면 그 계정이 도용됐다. 그 와이프한테 김병기 배우자가
그 계정을 도용했다 이런 아하.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맞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이거를 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그렇게 상대에 얘기했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한 게 아니라 막내 보좌진의 계정이 도용이 도용됐다.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람들이 공익제보자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 역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들 분 간의 사적인 어떤 서로 간의 친소관계나 어떤 그런 부분은 그들만이 풀어갈 부분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호텔 숙박권을 썼느냐. 네. 그리고 자기 가족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과잉 의전을 했느냐. 그리고 병원 관련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 어떻게 본다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메시지 내용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게 그 숙박권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상처에 소금 뿌리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냐. 맞아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그쳤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결국은 원내대표를 넘어서 국회의원직까지 좀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까지도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더 번졌을 경우, 더 폭로전이 이어졌을 경우 그 타격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전직 보좌진이 어떻게 보면 악감정을 갖고 나간 상태에서 계속 하나씩 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쪽을 자극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이런 자리, 그러니까 원내대표직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라리 이 숙박권과 관련돼서는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안 받았겠느냐. 예. 국토 이거 사용했는 것도 들여다보자. 그리고 공항 의전과 관련돼서도 정말 예. 국회의원 300명 가족들은 이건 특혜 의전 받은 적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 하자고 하면서 대신에 그걸 제시하려면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네.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뭔가 이걸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이거 야. 지금 여야의 만연해 있는 이거 악습 아니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승부수를 거는 게 필요하지. 전직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지금은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래서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이 한번 이거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처음에 이 얘기할 때 숙박권 얘기할 때 호텔 숙박권 얘기할 때 이게 뭐라고 얘기해 그 전제로 깔은 게 있죠. 뭐 다른 의원실은 뭐 받지 않았느냐 예. 그런 뉘앙스를 좀 했죠.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우선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걸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타기라고 볼 수 있고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보좌진과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소하다고 봐요. 아니 사소한 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뭐냐? 9월 5일 날 쿠팡 대표랑 만났잖아요. 그때 3-4명이서 먹는데 70만 원짜리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게 처음 보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쿠팡 대표 나머지 사람은 나가게 하고 쿠팡 대표한테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갔는데 쿠팡 임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 자르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업무 방해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내가 내쫓아서 밥그릇을 뺏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밥그릇을 다른 쪽 가가지고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괘씸죄를 감독 적용해서 대상이 이제 사기업의 인사권에도 이제 맞습니다. 개입을 한 그렇다면 거 그건 뭐냐면 되겠죠. 뭐 그게 좋게 사실이라면. 뭐라면 AS 친절한 AS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게 당권이 많은데 취업을 해주면 어떤 것까지 있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관련해서 배우자분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요번에 지원했는데 사실상 요번에는 확실히 되느냐고 다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뉘앙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강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좀 묵힌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과 청년들이 볼 때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는 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에 대한 그 이번 사건, 요거 자체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쿠팡과의 오찬, 그리고 이제 쿠팡 사태. 지금 거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긴급 장관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거기에 외교라인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이 회의를 했는데 요 파장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